진행을 맡게 된 경기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선화 수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것도 노동이다 제목도 굉장히 토론회 제목으로는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자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해요. 이것도라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도대체 왜 제목이 이것도 노동이다로 붙여졌는지는 아마 발제하시는 분들이나 토론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시면 아하라고 무릎을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네,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일단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들어보고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졸업을 한 주영아라고 합니다. 발표를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노들장약 국립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비마이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제 왼쪽에 이제 소개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최용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네. 그리고 혹시 온라인으로도 지금 토론자 한 분이 더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서울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본부를 이제 점거 농성을 시작으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의 일자리 노동권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고 정식적으로 그 전부터도 물론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화되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최중증 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이렇게 뭔가 화두로 던져진 시기가 그때가 아마 시작이지 않았을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님도 만났고 투쟁을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런 일자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특히나 탈시설이 국가 정책으로 뭔가 이야기될 때 탈시설 하신 분들이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중증 장애인들의 특히 탈시설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동부와 면담도 진행하고 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뭔가 이게 제도화되거나 정부 정책으로 지금 만들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경기도를 시작으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강원도, 전라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이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이름도 너무 길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줄여서 그냥 권리중심 일자리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많은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권리중심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도대체 이 일자리는 생산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저보다 두 분의 발제자 분들께서 충분히 시간 가지시고 이야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네, 저는 짧게 이제 멘트를 마무리를 하고 우리 주영아 박사님의 발제를 먼저 시작으로 좀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노동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배경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례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고용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노동 권리는 ILO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의 협약 및 노력을 통해 권리로서 명시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ILO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노동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기반한 차별을 제거하고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의 포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벽을 허무는 이런 행동의 틀은 ILO 기준과 협약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1944년에 채택한 고용권고 제71호와 1955년에 채택한 ILO 장애인 직업재활 비준안 제99호, 그리고 1983년에 ILO 제159호 비준안 제159호, 그리고 1983년에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비준안 제168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LO는 이렇게 1944년에 장애인이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용공고 제71호에 따르면 장애인의 원인에 관계없이 재활, 전문적인 직업훈련, 재훈련, 그리고 고용 기회를 가능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955년 채택한 ILO 비준안 제99호에 따르면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선택적인 장애인 배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 부분들은 국가의 입법과 실무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 속에서, 조건 속에서 훈련과 임금을 받고 그리고 모든 범주의 장애인에게 고용 기회와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ILO 비준안 제159호는 장애인 직업 재활과 고용에 관한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 그리고 시행, 그리고 정기적인 검토에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모든 범주의 장애인이 적절한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증진시키며 동등한 기회의 원칙에 근거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ILO 협약 제159호에 따르면은 장애인에게 직업 지도나 훈련, 기타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은 가능하면 적절한 곳에서 필요한 적응을 통해서 그리고 근로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ILO 비준안 제168호에서는 구현해야 하는 전략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노동시장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고용주에 대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여서 직장이나 작업 설계 등에 관한 아주 물리적이고 의사소통에 대한 장벽에 대한 제거까지 아주 유연한 직업 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고용 기회 촉진을 위한 장애인에 대한 노동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개방 노동시장, 사회 주류화에 중점을 두어서 사회통합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고 장애 관련 입법과 정책 개발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엔에서 명시하는 장애인 노동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1994년에 장애 사회 정책 백서, 그리고 2000년에 EU 고용 평등 지침, 96년에 그리고 유럽 사회 현장, 2006년에 채택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엔은 1994년에 출판된 사회 정책 백서에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이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에 대한 기본 권리가 구축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유럽연합 유럽의회는
유럽 사회 경제 사회적 권리를 다루는 유럽 사회 헌장에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사회 통합, 지역 사회 참여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EU 공동 고용 평등 지침은 장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 훈련이나 고용이나 직업 역량에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차별 등을 금지하고 취업 환경 개조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명시하는 등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수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에) 채택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한 아주 포괄적이고 완전한 국제 협약으로 동등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 협약입니다. 유엔 CRPD는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 인권 조약으로 고용 등을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의 보장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권리는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에 포함된 사회적 장벽에 대한 참여와 접근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벽에 대한 제거는 권리가 완전히 구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고, 이 부분은 권리가 중요한 측면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2008년에 유럽의회 장애 액션 플랜에서도 장애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0년에 유럽연합 장애 전략에서도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인권 침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CRPD 이념인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 없는 사회를 만드는 등 국가적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지속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칙이나 협약, 전략 등은 각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많은 고용과 관련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이동과 작업장을 포함한 괜찮은 근로에 대한 접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문제 또한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은 괜찮은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저임금 직종에 머무르고 있고 실업이나 불안전한 고용, 비공식적인 고용 등 위험이 큰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용주나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이런 부분들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7.3%인데 전체 인구 63.7%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중증의 장애인은 고용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나 기술과 정보가 부족하여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 및 일반 대중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한국이 장애인 인식 제고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바로 권고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시도하고 있는 이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권리 중심의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2021년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실시하였고 2022년에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 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 이 직무는 권익 옹호와 그리고 문화예술과 인식 개선 교육으로 있는데요. 이 맞춤형 3대 직무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서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이런 지속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 기준에 배제된 중증 장애인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할 권리를 제공하여서 장애인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최중증의 장애인인데요.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 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등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경제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 정도가 정말 극도로 심한 장애인이 바로 대상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직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 유형과 그리고 특성을 고려하여서 장애인의 권리 옹호,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등의 3가지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직무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직무입니다. 최중증의 장애인이 차별 해소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지역사회 제도 개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시에 불편함을 또 모니터링하고 탈시설 및 자립생활 홍보를 하는 직무입니다. 두 번째 직무는 문화예술 활동 직무입니다. 미술이나 사진, 음악, 연극, 댄스 등의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는 직무이고 근육 장애인의 경우에 자신의 생각이나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을 대중 앞에서 공연하는 일자리 직무입니다. 세 번째 직무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 직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강의와 공연을 나서는 그런 일자리 직무입니다. 이렇게 3가지 직무를 통해서 최중증의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유형과 그리고 특성에 맞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노동은 노동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의 장애인 인식 제고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과는 정말로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260개가 작년에 발굴되었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한 이런 노동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2021년도 서울시에서는 275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을 하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23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도 사업이 확대되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350명, 경기도에서는 200명, 그리고 강원도 춘천시에는 40명, 전라북도에는 10명, 경상남도에도 10명이 고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692명이 고용될 예정이고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선도하였다는 점입니다. 공공과 협업, 가치 중심의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또 이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형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생활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커다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증장애인 인구 약 98만 명을 고려한다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그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 1만 개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또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점이고요.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인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실제 사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퍼포먼스 사진입니다. 한국이 인권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 사진입니다. 장애인과 일반 대중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한국이 장애인 인식 제고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일자리가 바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주영아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박수는 이미 쳐주셔가지고 제가 박수를 요청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발제 내용을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토론에 참석해가지고 사회자로 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이제 알게 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 그 발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94년도 그 사회정책 백서에서 발표됐던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이야기들은 그때도 그때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장애인의 노동이라는 것이 여전히 생산성이나 혹은 효율성 중심에 맞춰져 있었구나. 그런데 이제 쭉 오면서 2006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애인의 권리들, 그 중에서 노동과 관련된 권리도 포함되면서, 근데 듣다 보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이 너무 뭔가 광범위하다, 여전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라는 것을 생산해내고 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다른 생산물이 아닌 권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발제 들으면서 혹시 유럽 사회에서 이런 유사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와 유사한 이런 일자리가 중증 장애인의 노동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가 혹시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는 정말 진보적인 일을 해내도 버렸다, 이런 자부심이 갑자기 푹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그 2014년도에 유엔 장애인 위원회가 이제 한국 사회에 권고한 사항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정부와 지방자치제는 인권의 담지자로서
걔 뭐 했냐 한국 사회에.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 정부를 대상으로 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해라. 장애인에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제 워낙 또 공무원들은 바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권리중심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지금 중증장애인 당사자분들이 대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경기 장차연에서도 활동하지만 이제 지역에 있는 조그만 자립생활센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명으로 굉장히 소소하게 시작했다가 올해 200명으로 확대되면서 저희 기관도 20명의 이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17명의 신청자분들이 이제 지원서를 내주셨어요. 물론 이제 보호자분들이 대체로 하셨는데 17분 중에 15분이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이세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이제 계속 한결같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말을 할 줄 몰라요. 2세에서 3세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청서를 가지고 오실 때 면담을 그 일자리 참여하실 분하고 같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우리 애 상태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까칠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사실 아주 속마음에 그게 없지는 않죠. 이분이 정말 우리랑 어느 정도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 준비 작업들을 같이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어머니 그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분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그 당사자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고 그분이 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지시면서 이제 감동했다. 이런 일자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러시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요쯤에서 요 정도 나오면 또 저한테 이제 박수를 막 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도가 확대를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25명밖에 없었지만 취업박람회를 경기도에서 진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제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노들장애학 국리소의 이제 김도연 활동가가 발제를 아주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저는 경기도 200명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제를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그 발제를 맡은 김도윤이고요. 뭐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제목은 뭐 조금 저렇게 붙어 있는데 결국 이제 들려는 얘기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정부 관계자나 지자체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또 장애계에서 뚱딴지 같이 뭘 가져와가지고 막 하라고 하는데 이제 근거도 없고 뭐 이런 걸 막 하라고 하냐 막 이런 이제 좀 심정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이 얼마나 단단한 어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과 이 얘기들이 있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 좀 주가 될 것 같고요. 좀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낯선 말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 재작년 정도에 한 그 토론회 그때도 이제 노동과 관련된 이제 토론회였는데요. 그걸 이제 준비하면서 좀 이런 자료를 보다가 굉장히 좀 생소한 그 단어를 하나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unnecessary art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근데 이제 요 단어는 좀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프레카리아트는 뭐냐면은 우리 말로 하면 불안정 노동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리캐리어스가 이제 불안하다 이런 뜻이고 이제 영어로 이제 노동자 무산자 계급을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하거든요. 또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새롭게 만든 조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안정 노동자 이런 말이 이제 막 많이 쓰였던 것처럼 영어권에서도 많이 쓰였죠. 근데 이제 최근에 잘 못 보던 단어, 이제 저 unnecessary 같은 단어가 이제 한 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건 또 뭐냐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unnecessary라고 하면은 불필요하다 이제 이런 뜻이죠. 거기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산자 계층을 뜻하는 프롤레타를 붙여서 저런 단어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럼 저 단어가 왜 생겼냐? 그건 요즘 저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꾸. 예. 그게 이제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조건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 근데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복잡하시면 unnecessary 아트를 그냥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 그런 게 좀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건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저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역사로 따져보면은 사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예전에 한 20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사실은 역사적으로 등장한 the disabled bodied, 저게 이제 장애인이란 말인데 저게 뭐였냐면 저게 사실은 unnecessary art를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1세대 장애인 운동가분들이 그 선배들 그 예전에 문건을 보면 저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제 기생적 소비 계층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장애인이 저렇게 취급받고 있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왜 저런 말이 생겼을까? 예, 장애인들이 unnecessary art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예. 예컨대 뭐 이제 작년 우리 이제 15세 이상 노동가능 영역 장애인들 중에서 3분의 2가 그러니까 실업자도 못 되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경제 때문에 실업자도 못 됩니다. 예. 노동시장에서 완전 배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우리 이렇게 고착해서 범죄된 사람만 그랬는데,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조건 속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단순 육체 노동이 점점 로봇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노동자가 줄어드니까 중간 관리 노동이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 소위 말하는 정신 노동도 점점 인공지능이 뭔가 이제 경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일을 할 수 없는 몸과 일할 수 있는 몸이라는 그 경계가 이제 새롭게 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지금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만 unnecessary art였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런 이제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노동은 어떤 가치 있는 일인데요. 예, 노동은 가치 있는 일인데 도대체 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네? 이게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종의 회계장부상에서 나타나는 이윤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이제 뭐 투자은행 이런 데서 어디다 막 돈을 벌어서 회계장부에 돈이 막 늘어나요. 근데 그게 도대체 우리 삶에서 가치가 늘어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은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애인만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우리가 이제 발표를 들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담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뒷받침 담론으로서 이제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거하고 이제 일자리 보장제 이런 패러다임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죠. 이제 지방 정부랑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공공시민 노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공공시민 노동은 하나의 이제 개념입니다. 새롭게 이제 등장한 개념이죠. 그리고 단지 개념인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공공시민 노동 개념은 뭐냐? 그거는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말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해석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시민 노동은 시민의 권리이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이 말 자체는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이제 울리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위험 사회에 대한 논의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9년에 쓴 저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 세계라는 책에서 저 시민 노동이라는 말을 정립을 해요. 저게 이제 독어인데 저도 잘 발음은 안 되는데 굳이 발음을 해보자면 미거 아르바이트 이 정도 될 겁니다. 아르바이트가 여러분 노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이런 게 노동이에요, 노동. 미거 아르바이트 이런 걸 정립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이제 후기 산업 사회.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이미 이전부터 후기 산업 사회부터 사실은 시장이 우리의 노동권을 보장한다, 완전 고용을 한다. 이거는 종교적인 믿음 하에서만 가능한 헛된 구호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다 노동하지 마, 탈노동 사회로 나가면 될까? 우리 모두 전부 다 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사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 노동을 하고 누군가 노동을 하지 않는 이 경계가 계속 존재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탈노동 사회가 궁극적 대안이 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차라리 노동의 개념을 바꾸고 노동에 포함되는 활동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에서 조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공익적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해서 대가를 지급하면, 자, 이제 취업자 실업자의 경계가 해치되는 것이고 자원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999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예, 이 책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사실은 저도 새삼스럽게 안 건데, 이게 독일에서 99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 99년에 번역이 됐어요. 예. 와우,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영역본이 2000년에 번역이 됐는데, 저기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좀 거놨죠. 자, 제가 빨간 줄을 거놓은 건 저기서 이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줄만 좀 볼게요. 보면은, 자, 잠깐 새롭게 노동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 보시면, 자, 어떤 걸 조직하냐? 아티스틱, 컬처, 폴리티컬 한 활동을 시민 노동으로 조직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3대 직무 보면은 문화예술 활동, 뭐 정치 활동 이런 것이죠. 예. 이미 이런 논의가 90년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이라는 말을 제가 굳이 붙였어요. 울리백이 쓴 시민 노동이라는 말에 굳이 공공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이거는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한 시장이 있겠죠. 노동시장이 있을 겁니다. 근데 노동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여전히 할 거예요. 예. 근데 시장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디서? 공공의 영역에서. 자, 이거는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상품일 수 없다. 이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왜? 예. 시장은 뭐예요? 상품이 사고 팔리는 곳인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보장하는 영역이 아니죠. 경쟁에서 탈락시키고 배제하고 돈 안 되면 버리는 게 시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권리가 보장이 돼요? 그럼 권리가 보장된 영역이 아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공공시민 노동 개념은 노동이 궁극적으로 상품이 아니다 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이걸 얘기해온 학자들은 많아요. 뭐 여기서는 칼 플라니 같은 이제 아저씨도 있고, 이분은 근데 좀 뭐 흔히 얘기하는 좌파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 말고도 예컨대 아까 우리 아이로 얘기 많이 했죠. 예. 근데 아이로에서 이미 1944년에 저 총회를 필라델피아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총회라고 나서 이제 여기서 논의한 걸 정리해가지고 선언문 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거기 그 선언문, 이제 흔히 이제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바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이로는 뭐예요?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합체에서 노동을 다루는 기구예요. 뭐 이렇게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리고 이걸 그럼 이런 국제기구만 얘기했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을 봐도 이 얘기가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내가 헌법 다 읽어봤는데 그런 얘기 없던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직접 써있진 않지만 그 함의가 우리나라 헌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요.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떤 활동을 권리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규정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교육과 노동이에요. 예. 예. 여러분, 우리 교육권 투쟁하고 노동권 투쟁했죠. 근데 교과서에서 국민의 4대 의무를 뭐라고 가리키냐면은, 예. 국방 납세, 예. 교육, 근로 이렇게 가르치죠. 예. 그러니까 교육과 노동은 우리가 주장하는 싸웠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이걸 국민들에게 의무로, 그것도 그냥 의무도 아니죠. 타포 예, 들어가는 의무면 그걸 국가가 보장을 해야죠. 예컨대 여러분, 교육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예. 여러분, 교육이 노동이랑 똑같이 권리이자 의무인데, 자, 그러니까 교육은 어떻게 해요? 공교육을 통해서 보장을 하죠. 예. 여러분, 만약에 공교육 시스템이 없다? 교육이 몽땅 시장 사교육만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국가가 헌법에다가 권리자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아요. 노동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내용이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탄한 ILO의 얘기와 우리나라 헌법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시민 노동 개념을 가지고 사실은 이미 공교롭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2014년에 이미 제가 한 토론회에서 중증장애 공공고용제를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장애등급제 부양 문제 폐지 투쟁이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그때 막 수정을 못했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수정을 한 거죠. 근데 이미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길어지니까 조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공시민 노동으로 실천하는 활동을 이제 조금 뭐 멋있게 얘기하면은 그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또 이제 그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그 활동적인 삶을 구성하는 세 가지 활동이 있다. 그게 뭐냐? 어려운 얘기 빼고 얘기하면 이제 경제 활동이 있고 문화 활동이 있고 정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활동적인 삶을 구성하는 3대 활동인데,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또 정치 활동, 예컨대 정당인들, 정치인들, 또 저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미 이런 정치 활동하면서 이미 그걸 직업으로 갖고 있죠. 그리고 문화 예술 활동, 문화 노동자들 어디 고용돼서 이렇게 이미 급여를 받고 노동으로서 저걸 수행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 3대 활동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다 직업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하는 게 또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전통적인 인내에서 노동,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생물학적 필연성이라 그래요. 우리도 이제 생물이니까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활동 말고 그거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니까 점점 그 노동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통해서 노동 직업을 만들어야 되느냐? 저런 정치 활동이나 울리백이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노동 직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직업 활동을. 자, 이런 아주 이제 시민 노동과 공공시민 노동이라는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미 이렇게 많이 되어 왔었고요. 자, 조금 넘어가서 이제 그 일자리 보장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또 일자리 보장, 이건 이제 뭔가 명사가 좀 고유한 맛이 좀 없죠. 일자리 보장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거 사실 이제 고유한 개념입니다.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양당제, 그 거대 양당의 이제 그 어떤 지배력이 세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논의가 되지 않는데, 이번에 대선에서 그 한 정당에서, 진보 정당에서 그 보시면 저기 왼편에 좀 작게 제가 노란 줄을 거놨죠. 자, 저기서 이제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고 하는 걸 공약으로 냈습니다. 저걸 가지고 저렇게 캠페인도 했었고요. 노동절에. 근데 이제 일자리 보장제, 우리가 사람들이 저걸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자리 보장해 줄게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저거 역시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 하나의 이제 제도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책자를 좀 넣어놨는데요. 맨 왼편에 있는 거는 저게 2017년에 정부 기관이죠. 산업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리 보장제인가 기본소득인가 이런 걸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책은 저것도 제가 갖고 왔는데 작년에 번역 때 나온 책입니다. 일자리 보장제, 영어로는 잡 개런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번역서고,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고용정책연구회에서 또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저런 책을 냈어요. 일자리 보장제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일자리 보장제는, 자, 시장에서 우리 많이 고용이 될 거라고 했죠. 어쨌든 시장이 존재할 거니까요, 우리가. 근데 일자리 보장제는 뭐냐? 근데 시장에서 일을 못한 사람들도 많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일자리를 못 얻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돼서 안정적 생활이 가능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민은 다 투표권 있죠. 근데 우리 나 투표하기 싫어. 투표 안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투표하고 싶다는 언제든 투표할 수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내가 투표 안 해. 나는 그럴 수 있죠. 나는 뭐 돈이 많아서 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정부가 최종 고용자가 돼서 자 저거를 이제 보장하는 거고, 자 저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생략할 텐데, 그 경제학자들 중에서 그 포스트 케인주의자들 중에서 이제 MMT라고 그래서 현대화폐 이론이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이론을. 자, 저 사람들이 저걸 이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자리 보장제.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저 MMT 아파 경제학자들이 민주당 캠프의 시시때그로 광범위하게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런 맥락에서 저 정부 일자리 보장제가 나왔던 것이고, 근데 이 두 가는 사실은 이제 좀 맥락과 출발점은 다른데 이제 비슷한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어떤 정책 방향을 이제 공유하고요. 이 책을 보면은 여기서 그 사람 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육도 교육권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노후 보장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앞에 조금 내용을 잘 요약을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 분명히 일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은 뭐냐?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필요한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윤을 낳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전히 우리는 타인의 활동, 노동에 의지해야 되고 서로 연결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근데 보니까 이미 NGO, 소위 말하는 비영리 민간 영역에서 많이 해왔더라. 그런 것도 확대시키면 우리 삶도 풍요로워지고 일자리 다 보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도 보면은 저 일자리 보장제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건 어떤 맥락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말고 우리 요즘에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탄소 중립, 그다음에 탈탄소 경제,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경제 이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1년에 2050 탄소 중립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랬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당장 우리나라가 자, 탈탄소 사회로 가려고 하니까 석탄화력 발전소 한 절반은 없앨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자리가 3만 개가 사라진대요 순식간에. 자 그리고 우리 요즘에 점점 내연기관차가 탄소 많이 내뿜으니까 전기차로 바뀌죠. 그러면 전기차는 부품이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나 정비 분야에서 일자리 절반이 날아간대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공공이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그린 뉴딜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들어보시죠.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이 일자리 보장제가 바로 이 포괄적인 어떤 정책 패키지로서의 진보적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일부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사회공공연구원에서 발간한 책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전략. 어떻게 이제 공공에서 이런 걸 해나갈 거냐라는 걸 이제 제가 책자를 우연히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빨간 줄 제가 쳐놨죠. 이 책자에서 공공시민 노동을 직접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우리 이런 노동의 문제를 넘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가 어떻게 넘어설 것이냐,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다 엮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지금 삶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조건, 기후위기라는 조건에 우리가 그냥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 대체하려면은 공공시민노동이나 일자리 보장제라는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핵심 이슈로 등장하는 이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노동사회 만들자. 또 이제 제가 쓰는 표현이라면 만인을 위한 노동사회 유니버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미래 사회 우리가 다 같이 안 죽으려면 자, 그 첫 어떻게 보면 실현태죠. 우리가 그걸 처음 현실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제 모범을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되면은 다 언네서서리아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이 선도 투쟁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그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 틀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fund도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투쟁은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탄탄한 담론적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막 언젠가 나도 언네서세리아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근데 그 준비가 뭔가 생산성이나 계속 얘기되는 효율성을 위한 어떤 준비가 저는 이제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고, 내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 전장이랑 열심히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책을 하도 많이 소개하셔가지고 혹시 본인이 번역하시거나 쓴 책을 지금 조금 이 자리에서 어필하려고 저러시나 했더니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이제 그 말씀 듣다가 일자리 보장제, 와 너무 멋있네요 진짜.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걱정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이 속으로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일자리 보장제가 뭔가 정책으로 혹시 이제 어떤 대통령이 또 나중에 당선이 돼서 그게 간다 한들 여전히 장애인, 특히 체중증 장애인의 순서는, 보장의 순서는 뒤로 밀려날 수도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기 전에 잘 시작했다 권리중심 일자리, 이거 끝까지 밀어치고 간다, 이런 이제 막 그 결의가 막 쓰기도 하는데요, 진행자로서. 네. 그리고 새로운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렇게 표현 방법, 뭐 언어, 단어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듣게 돼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토론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전히 경기 지역은 작년에 너무 소수의 인원이 했었고, 아마 서울 지역도 그렇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지역의 단체들이나 지역 지자체에서조차도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발제를 들을 때는 그렇지, 저것이지, 저것을 하기 위한 일자리지라고 뭔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돌아가서는 굉장히 또 혼란스러워지고 서로 간에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은기 회장님이 좀 서울에 특히 이제 그런 상황들, 어떤 사례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토론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는 이제 유엔 권리 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근거한 권리 이행과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캠페인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노동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서 또 새로운 이제 노동 개념으로, 이것도 노동이라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냥 구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모든 것들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 보면 34.9%로 그 전체 인구 고용률 61.5%보다도 현저히 저조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경증장애인보다도 훨씬 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장애인 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서 5대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에서 제일 그 노동 현장에서 뭐 차별받고 진입을 못하는 장애 유형이 뇌병변 장애하고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중증 장애인은 또 최저임금법의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도,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과 또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85일 동안 점거하면서 투쟁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법은 말 그대로 근로 능력이 없다. 이 장애인은 근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은 뭐 한 달에 5만 원, 뭐 10만 원, 많게는 뭐 40만 원을 받아왔던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보호작업장은 어떤 노동이라기보다는 복지 형태의 이제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은 노동할 수 없는 몸을 지닌 사람으로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항상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장애인을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100원을 투자하고 그 이상의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에서는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이렇게 몰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증장애인들이 이것도 노동이다가 지금 서울에서 2020년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2021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요. 202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그럼 장애인은 누구냐? 대상은 일반 그 노동시장, 특히 일반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반형 일자리에 뭐 전일제와 시간제가 있고 복지형, 참여형 뭐 이런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가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차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노동이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누가 중증이냐, 누가 최중증이냐가 우선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직무가 권익공호, 문화예술활동, 이직개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크게 어떤 그 작업을 하거나 혹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있는 장애 그 상태 그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는 어떠한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이게 세계에 이런 일자리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세계에 이런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고요. 계속 이제 수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증 장애인들에게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게 지금 그 일자리 유형에 복지형과 시간제가 있습니다. 복지형은 이제 월 56시간이었는데 이게 참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 사실 우리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최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시간이 아니라 60시간. 60시간은
근로지원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고요. 또 60시간은 노동자로서 뭐 월차도 쓸 수 있고 연차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이런 어떤 지원들이 월 56시간 복지형보다 이 공공 일자리에 주어지는 그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증 장애인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기에는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60이 넘어서 정말 처음 일해 본다고, 정말 일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통장에 급여가 들어온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 그리고 또 어떤 발달 장애인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여기에는 어떤 대상자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입니다.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도 못했던 노동자라고 하는, 그만큼 이 일자리에 주체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공공 일자리는 한국장애인 권리협약 CRPD를 많이 이제 홍보합니다. 여기에는 참 좋은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인권적인 부분도 있고 권리적인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뭐 거리로 나가서 캠페인을 하거나 뭐 투쟁을 하거나 할 때 또 연습을 좀 많이 해야죠. 뭐 교육장에서 밖으로 나가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피켓도 만들고 요구안도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또 어디에서는 무슨 이런 일자리가 어디가 있냐, 뭐 놀고 먹는 이런 일자리가 뭐 이것도 일자리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네, 유엔에서 분명하게 우리 한국 장애인, 우리 한국에 인식 제고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당한 이 주체들이 CRPD를 기반으로 한 권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 옹호 활동, 뭐 기자회견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또 편의시설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 뭐 공연, 연극, 노래, 뭐 춤, 뭐 이런 거. 우리도 특히 발달장애인들 참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참 신나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소감이라든가 어떤 소속감과 이런 것을 크게 정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참여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토론자이기 때문에 이 두 발제자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도현 활동가님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81만 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 공공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지, 그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또 미래를 또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가요. 우리 주영아 우리 박사님께는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이지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그것도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얻고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주도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불어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또 정말 우리의 일자리를 민간 주도의 일자리에서 풀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춘천도 그렇고 전남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경기지사셨던 이재명 그 후보께서는 이 관리중심 공공 일자리를 3만 개를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다음을 또 기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일자리, 복지부가 우리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가 우리의 일자리 문제를 풀어야 할지, 우리는 또 비교도 해보고, 저는 일자리는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풀어야 할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증장애인의 이런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고, 또 권유 활동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규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활동하시고 계시는 센터도 권리중심 일자리의 이제 수행 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지금 2년, 지금 올해 3년 차, 그죠? 이렇게 있으셨을 텐데 이야기 함께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두 분 발제자님께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지금 또 다음 토론을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그 서울시 장애인 복지 정책과 고광영 과장님 토론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의견을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권리중심 일자리를 사실은 이제 권리를 생산할 수 있게, 권리를 생산물이라고 하지만 주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일이라고 인정해달라. 그리고 인건비를 달라. 요거거든요, 딱. 그래서 어쩌면 그 이제 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괴롭히는데 자꾸 이 급여도 달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계속해서 매년 이제 확대를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갖고 나오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이 일자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그 장차연 박 대표님께서 이제 이 토론에 나와서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싶어 좀 고사를 했었는데, 그래도 서울시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와서 좀 얘기를 해달라 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셋을 끼고 들으니까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어떤 얘기들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딴 생각 못하고 열심히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발제 자료에 대해서 좀 짧은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노동권은 그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사회권, 이것도 생존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권은 앞서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우리 국민의 권리이자 또 동시에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이렇게 다르지 않은 국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면 국가는 당연히 그 노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경쟁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특별하고 세심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된 그 2건의 발제들은 서울시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발제문에 대해서 조금만 저희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노동이다에서는 장애인의 그 고용정책의 국제적인 배경과 그 진행 과정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사회정책 백서, 유엔의 사회정책 백서에서 장애인의 생산적이고 또 임금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가 있다, 이런 게 명시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2000년도 이후의 고용평등 지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관계에서 차별이나 혐오를 받지 않아야 된다, 금지했다는 것. 그리고 유엔의 2006년에 협약이었죠. 거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그 보호하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협약이 선언되었다,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국제적으로도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논의와 권리 보장을 위한 어떤 큰 진척들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여전히 장애인 그 인식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수준의 국가다, 이렇게 평가되었다고 하니 사실은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일선에서 우리 장애인 복지를 추진하면서 드는 생각은 또 그런 평가가 틀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 장애인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시설 건립 사업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서구 등촌동에 어울림 플라자 건물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 양양에 장애인 수련원 하조대라는 걸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님비 현상이고 또 기피 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예산 부서를 설득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제 어떤 성과를 보여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라, 그래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어떤 통상적인 사업들처럼 성과 위주로 추진한다면은 안 되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성과를 보여주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우리 장애인 관련 사업들은 또 다른 가치가 있고 또 달리 해석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이 포럼 주제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좀 생각해 온 게 있는데, 이런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얼마 전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을 지금 입안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각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상버스를 많이 도입하고 정류장의 환경을 개선하면 버스를 좀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온 대답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이 시내버스는 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류장에서 이 도착버스 이 번호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버스가 어디에 정차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도착버스가 오게 되면 그 버스 내부에서 번호를 알려주고 또 정해진 곳에 정차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버스 내부에도 그런 그 정차 버튼이 있는데, 이 버스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걸 일정한 곳에 부착을 하도록 좀 개선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어떤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런 계속해서 몇 번이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좀 감수성을 더 높여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와 노동에서는 저도 처음 들었지만 공공시민 노동의 개념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하셨습니다. 노동이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보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노동의 어떤 헌법적 가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포함될 수 있는 활동을 확대해야 된다. 예컨대 보편적인 생산 활동 외에도 어떤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 공익적인 활동들이 다 노동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민노동을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재정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좀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공시민 노동으로 인정되는 활동들을 국가가 아닌 시민이 정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더불어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 주도의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한 설계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두 발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지면서 고용 한파가 몰아쳤고요. 그 연쇄적으로 장애인의 경제 활동도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었죠. 보호고용이나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이 작업장이 폐쇄되면서 실직하는 분들도 나오고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떤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마련한 여러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환경들 변화, 이런 중증 장애인들에게 특히 열악한 방향으로 노동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장차인이나 이런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이 공공에 의해서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활동들이 노동으로 인정되어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서울장애인 차별연대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제안을 했었고, 저희는 2020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12억 원이었고요, 예산이요. 6개월간 260명의 중증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예산을 25억 원으로 늘렸고 참여 인원도 275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운영했는데요. 운영기관당 1명씩 총 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 인원은 총 350명입니다. 시간제가 158명, 복지형이 192명입니다. 복지형은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 등에게 일자리를 경험하도록 하는 취지이고요. 시간제는 소득 보장형으로 나중에 취업 연계까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아시겠지만 주된 직무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이 있는데요. 어떤 생활 주변에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내에서 인권 차별이나 불법 복제물 또는 성인 광고물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신고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권리협약이나 UN 장애인 권리협약이나 이런 장애인 권익을 홍보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노래하는 것, 춤추기, 연극하기, 글쓰기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범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예술을 할 경우에도 노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식개선 강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나 공연을 하는 활동들, 또 발달장애인이 교육기관에 방문해서 악기 연주를 하거나 특기를 시연해서 하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일에 노동에 포함이 됩니다. 보수는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을 채용을 해서 준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9,160원인데요. 시간제 참여자는 한 달에 한 95만 7천 원, 그리고 복지형 참여자는 91만 8천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 예산은 45억 5,700만 원입니다. 전액 서울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선발 기준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참여 이력을 우선 선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3년간 참여 이력이 없는 심한 장애인, 그리고 2순위로는 참여 이력이 있는 심한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가장 장애인,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순서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사업 목적이 좀 다릅니다. 고용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탈시설화 정책과 연계해서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 최중증 장애인을 1순위로 하고요. 중복 장애인을 2순위, 그 다음에 일자리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3순위, 그 다음에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중증 장애인, 그 다음에 수급자 중증 장애인, 여성 중증 장애인, 이런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유형별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복지부는 약 20시간의 활동을 하는 시간제와 그리고 주 14시간 활동하는 복지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간제는 똑같이 주 20시간 활동합니다만 복지형은 주 14시간 활동하던 것을 작년부터는 주 1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시간 차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걸 환산하면 월 60시간 이상 참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나 월차, 연차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적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도 지원받게 됩니다. 직무 유형을 비교해 보면은 복지부는 행정도움이나 도서관 사서보조, 그리고 급식 지원, 그리고 우편물 분류 작업 등을 합니다.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하게 되고요. 물품 생산 활동이나 판매 행위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확 드러나는 성과는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유무형의 성과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과장님 죄송한데 예.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면은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기대하는 부분은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 외에도, 이분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또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증 장애인들에게 어떤 일이나 노동에 대한 의미는 어떤 우리
굉장히 더 절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득 창출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사회에 참여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이 권리중심 공공 일자리의 사업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 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정말 그 서울시에서 지금 너무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지역사회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것이 이제 번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정말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들을 이게 변화시키는 과정들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지속 가능 일자리로 해서 퇴직금 적립까지 서울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또 차기 지사님과 열심히 네, 이제 협상을 해서 꼭 확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또 토론의 자장을 처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배분도 미리미리 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들 다 하시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혹시 먼저 현장에서 질문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질문이 들어온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 먼저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최은기 회장님 또 두 분 발제자분께 질문 주셨던 이야기 또 전에 듣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거 궁금하다,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먼저 답변부터. 네, 이렇게 협조적인 자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 아니면 혹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없는 걸 알고. 네, 없는 걸로 알고 아까 그 이제 최은기 회장님이 우리 주영아 박사님에게는 윤석열 당선인 이후에 정부에서 민간 주도형 일자리 확대에 장애인 일자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셨고, 또 하나 김도연 활동가님께는 이제 문재인 정부 81만 개 공공 일자리 공약에서 장애인의 공공 일자리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었나,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장애인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다고 혹시 생각하는가,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짧게 이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장애인의 고용은 우리 오늘의 주제와 같이 정말 가치와 인식과 정말 통합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한국은 자본주의 경쟁사회, 자본주의 경쟁사회이고 민간 주도 중심의 방식의 이런 고용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 노동과 관련된 어려움을 더 많이 생기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주도만으로는 이 장애인에 관련된 큰 가치와 인식과 통합이 민간 주도만으로는 조심스럽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부분이 권리로 인식이 된다면 정말 그 민간에서 하기 어려웠던, 성공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의 책임일 것입니다. 예, 이런 노동,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가치에 대한 고민을 국가가 더 인식하고 고민하고 이 부분들이 사회 인식으로 정말 크게 더 확장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수산 회장님도 잘 아시면서 뭐 굳이 질문까지 하고 뭐 사실 그랬던 것 같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이렇게 초기에 의욕적으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좀 진보 개혁적인 의제들이 사실은 대부분 부지되거나 좀 뭐 우리 많이 약간 좀 나중에로 미뤄졌던 측면들이 있고, 사실은 뭐 장애에 대한 공공 부문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80만 개라고 하는 그 수치 자체가 나중에는 뭐 언급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연결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지금 뭐 새로운 이제 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조금 몇 가지 기대했던 정책들이 뭐 상대적으로 더 분명히 더 나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동권도 그랬었고 활동 지원 서비스의 제도화 과정도 그랬고 이게 먼저 이제 지방 정부를 조져가지고 거기서 먼저 이렇게 쭉 포위를 해내면 중앙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은 뭐 새로운 정부가 이걸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지자체에서 이번에 보니까 춘천이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투쟁을 했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중앙정부 잘 안 되면 좀 지방자치단체부터 차곡차곡 그 성과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게 사실은 뭐 저는 1만 개, 뭐 3만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엔 이게 이제 보편적인 말 그대로 교육권과 같은 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어떤 우리가 조금 더 원대한 목표를 보면 그것이 조금 더 이런 정부냐 저런 정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같이 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최영기 대표님 어떻게 그냥 의도된 질문이셨던 거죠? 아니요. 네, 그 사실 네 질문 있으신 건가요? 네네. 마이크를 어떻게? 네, 서울시 고광현 과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에게는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지속적이어야 되고 노동 자체가 생존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네. 요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되고 또 확장이 돼야 되는데요. 몇 가지 좀 저희가 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자 선발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담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기관의 어떤 역량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이게 되면 제대로 된 지원기관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성과도 조금은 내줘야 성과를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답변이 조금 되셨을까요? 네, 뭐 과장님 지금 말씀에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덧붙이기는 그렇고, 네, 이제 평가 체계가 아직 사실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뭔가 만들어진 것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제 기관이나 수행하는 기관이나 혹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 인력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이제 단체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적어도 5명당 1명의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뭐 이런 것들이 또 확보되어야 굉장히 이제 이 일자리 사업이 뭔가 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덧붙여 드리고 싶고요.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왔잖아요, 저희한테. 그래서 노동의 개념을 아까 김도연 연구가 활동가님이 얘기해 주신 공공시민 노동으로 바꿔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조만간에 이제 연습했어요. unnecessary art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 혹은 이미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초보 사회자와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분과 두 분의 토론자분께도 감사드리고 긴 시간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